Welcome. Money Supermarket.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 가격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 거죠.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다. 왜? 가계 부채 등등 금리 인상 등등 해서 폭락할 것이다. 반대로 아니다. 부동산 불패, 특히 서울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논쟁 사이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바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실소유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값 가격 논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값 가격 논쟁의 진실, 폭락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자, 폭락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건데, 뭐 대략 부동산 규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최근 일련의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2010년, 17년이죠. 올해 6월 19일, 즉 619, 발음도 잘 안 되네. 619 부동산 대책, 청약 조정 지역 LTV, DTI 10%씩 이제 대출 한도를 낮춘 거죠. 또 그다음에 서울 전역 부동산 전매를 금지했고요. 조정지역 조합원 분양 한 채만 가능하도록 바꾸었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8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겠다. 그 뒤에 또 8.2 대책이라고 하는 8월 2일 날 더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8.2 대책,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을 지정을 하고 LTV, DTI 40%를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최대 40%까지 뭐 적용하겠다. 대출 비율이 축소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30%도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양도소득세를 10% 또는 20% 기본 세율 외에 가산으로 10%, 20%를 추가하겠다. 그리고 장기 보유 혜택을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것들을 이제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 이 이야기. 또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제외하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투기지역 주택담보 가구당 한 건, 근데 기존에는 1인당 2건이었는데 이것을 가구당 2건으로 제한하면서, 특히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즉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하겠다. 이 이야기. 또 전용 85 이하 청약 100% 가점제 적용하겠다. 3억 초과 주택 구입할 때 자금 계획을 신고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것에 그치지 않고 9월 5일에는 8.2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대구, 수성, 성남, 분당 이 두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에 추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또한 10월 24일 날 드디어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것도 발표했는데요. 신 DTI는 뭐 아시죠? 검색해 보십시오. 연간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한액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겠다. 이것이 이제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몇 %까지 제한하겠다. 이것이 DTI인데, 신 DTI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는 이 원리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했던 것까지 다 원금까지 포함해서 적용하겠다. 이것이 이제 신 DTI죠. 그러면 똑같은 소득자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뭐 DSR이라든지 또 중도금 대출 보정 한도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10월 24일 날 12사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등장하는 이런 각종 용어들 그냥 검색해 보십시오. 스스로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최근 뭐 619 부동산 대책, 8.2 대책, 또 9월 5일날 8.2 대책 후속 조치, 10월 24일 가계부채 대책, 이런 것들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왔고, 손가쁘게 나왔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정부의 여지가 워낙 강력해서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계속
이렇게 계속 또 새롭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움직이면 이렇게 계속 상승 부동산이 오르는 걸로 움직이면 그것에 걸맞는 계속 이제 폭탄을 두들길 거다라는 것이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폭락한다. 집을 이제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 갭 투자자들, 또 양도소득세가 걱정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을 계속 팔 것이고, 또 수요자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폭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폭락할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있죠. 이 금리는 바로 한국발이 아니고 미국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자, 금리 1%가 상승을 하면, 금리가 1% 오르면 주택 가격은 1.98% 정도 하락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바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은 곧 주택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특히 또 이게 금리 상승기 투자의 정서, 우리가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특히 글로벌 금리가 같이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영향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어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코스탈로니의 뭐죠? 계란 달걀 모형에 보면 이 금리 상승기에는 아파트에서 이제 주식으로 옮겨간다. 그동안 저금리의 효과를 가지고 지렛대 원리처럼 아파트를 많이 샀다면, 이제는 이 아파트가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가 대세 하락 국면에 들어섰으므로, 이제는 금리 인상이 배경이 되는 이렇게 기업이 좋아지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값은 폭락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폭락의 근거 세 번째는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인구 감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함께 생각할 것은 이 베이비 부머 은퇴가 인구 감소하고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 분포를 보면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합계해서 베이비 부머가 총 우리 인구의 26.4%,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베이비 부머가 그림에서 보면 1차 베이비 부머는 만 49세에서 57세 지금 현재, 또 2차 베이비 부머는 만 38세에서 44세인데, 이 1차 베이비 부머부터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되면, 이 1차 베이비 부머가, 이 베이비 부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금융자산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거의 뭐 아파트 한 채 정도가 가진 전 재산의 전부다라고 할 때 이것들을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은퇴 자금이나 여러 가지 유동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에 집값, 아파트 시장의 공급 물량이 자연적인 매매 물량, 특히 공급 쪽이 증가한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파트가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아파트 값이 오른다.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면요, 아직도 싸다는 겁니다. 아직도 싸다는 근거는 이 표에서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아직도 싸다. 이 비교한 지표는 PIR인데요. 이게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가지고, 연 평균 소득, 우리가 벌어들이는 연간 평균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때 주택 구입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는 건데, 우리 한국의 그 평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2016년 기준 이게 PIR이 5.6이랍니다. 이 5.6은 한국의 평균 주택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 한국의 평균 소득자들의 연 평균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을 때 5.6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PIR이 지난 10년 내에 한국의 지난 10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사기가 지난 10년 내에 가장 쉬워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IMF는 이런 우리 한국의 PIR을 기준으로 여러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25위 정도, PIR이 높지 않다, 25위 정도다. 그 위에서 보면 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또 거기 뭐 독일도 있고, 1등이 뉴질랜드네, 그죠? 등등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86의 이 86은 PIR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 PIR 수치를 100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2010년도 기준을 100으로 본다면 PIR을 지금 2016년도 기준 86이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다. 그래서 IMF 기준에서 한국의 집값은 세계적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낮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전세 임대료 대비 집값 지수를 비교한 건데 이건 역시도 한국이 93으로 93 지수가 93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IMF가 볼 때는 한국은 집값이나 임대료나 오히려 2010년에 비교하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상승이 아직도 싸다. 반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것이 상승의 근거입니다. 주택의 어떤 절대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 기준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주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3개국 가운데 21개 나라가 집값은 상승했는데 이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10% 이상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 즉 주요 23개국 가운데 21개국이 상승한 그 나라에 한국은 포함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은 2009년 대비 1.6%에 불과하더라. 실질 주택 가격은 이제 물가 인상률,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1.6%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명목 기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숫자적인 이게 숫자만 따지고 보면 한 19% 정도 상승했는데 실질 가격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주택 가격은 1.6% 상승에 그쳤더라.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주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 많이 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근거는 공급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공급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2017년, 18년도 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공급 절벽이냐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급 절벽을 단순하게 뭐 2017년 올해 보니까 37만 가구, 내년에는 한 3만 가구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이게 왜 공급이 절벽이냐 더 늘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분양 물량은 분명히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증가해 있는데 크게 증가했는데 이 재고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3 내지 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재고 증가율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지금 전국의 아파트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불과 3%, 4%에 불과하다 늘어난 것이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전국의 아파트 수가 980만 채였는데 2016년도에 29만 호를 분양했어요. 그러면 980만 호 대비 2016년 29만 호가 늘어났으니까 이 재고 증가율이 98만 채 대비 3%였다는 거고 2017년도에는 그림에서 저는 36만 호 정도가 분양이 되었는데 재고 증가율 즉 980만 호의 기준으로 하면 3.6%라는 거고 2008년도 내년도에는 분양이 2, 3만 호 된다고 하지만 기존 전국의 아파트 수 대비하면 재고 증가율은 4%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절대적인 물량은 많아 보이지만 재고 증가율 기존 아파트 수에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19년 이후가 걱정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택지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자,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못 짓는다. 정부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린벨트라 이런 것들을 뭐 크게 해제하지 않는 한 이 집 지을 땅이 없다 이런 거죠. 또 규제가 강화된다. 이게 무슨 규제입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등등의 이제 뭐 규제, 뭐 초과기 한수제 등등 또 뭐 전매 제한 등등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니까 재건축 물량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2019년 이후가 걱정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상승의 근거는요. 이게 재밌는데
이 주택 수요 및 1인당 면적이 증가한다. 자, 이 주택 수요 및 1인당 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 인구 상승, 뭐 인구 감소 등등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을 원하는 수요도 감소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택을 원하는 다양성이 넓어지고 1인당 차지하려고 하는 면적이 증가하니까 아파트가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서울 지역, 냉정히 보면 서울 지역의 자가 비율이 47%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주택자, 한 아파트를 한 사람만, 한 가구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 보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구별로 보면 자기 집에서 사는 서울 지역의 자가 비율은 47%, 50%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파트를 원하는 세대가 절반 이상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그 속에서 1인당 사용 방수가 한국은 1.4개에 불과하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2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인당 사용하는 방수가 2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GDP가 늘어나고 등등 하니까 이 1인당 사용 방수가 면적이 증가하면서 아파트는 여전히 공급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근거는요. 조금 전에 1인당 면적 증가를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 1인 가구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인구는 감소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1인 가구 증가가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킨다 하는 현상입니다. 즉 비혼 선언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 부자 언니, 부자 오빠가 많아지면서 이 1인 가구 옛날에는 한 세대당 한 채의 가구가 필요했다면 집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 세대 속에서 언니 집, 오빠 집 뭐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이런 다양한 1인 가구의 어떤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은 더 많이 필요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그래,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올 수도 있는데 옳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알고 싶은 것은 아파트 값은 정말 폭락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할 것인지 이거잖아요. 특히 아파트를 구입하기 원하는 실수요자이라면 더더욱 궁금하겠죠. 이 아파트 값이 그렇다면 폭락할까 상승할까? 지금까지 우리는 폭락의 근거 셋, 상승의 근거 셋을 살펴봤는데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방향이 갈까? 자, 이 아파트 값 폭락 상승 이 추이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 대비 집값입니다. 뭐냐 하면 경실련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인데요. 주요 5개국의 1인당 GDP 대비 집값을 살펴보니까 한국이 1인당 GDP 대비 집값이 무려 8.8%로 2등이에요, 2등. 캐나다가 1인당 GDP 대비 집값이 9.9%로 1등이고 한국은 8.8%로 2등입니다. 한국 밑으로 보니까 영국, 독일, 미국 등등으로 우리보다 오히려 낫네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값은 오히려 더 비싸졌다라는 거죠. 특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 아파트 일반 집, 이렇게 빌라나 이런 다세대 이런 일반 주택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1인당 GDP의 무려 17.3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주요 도시로 비교해 보면 캐나다 밴쿠버는 16.1%에 불과하고 런던은 15.1배, 도쿄 14.9배, 로스앤젤레스 8배, 뉴욕 6.1배.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1인당 GDP를 대비하면 뉴욕보다 2배 이상 높고 뭐 3배 가까이 높네. 그죠? 로스앤젤레스보다 2배 정도 높고 도쿄, 런던, 밴쿠버보다 비싸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주요하게 또 주목해야 될 하나의 팩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세 가지 팩터 가운데 두 번째는 알다시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렇게 우리의 월급을 몇 년 동안 모을 때 집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PIR인데 서울은 2017년 그 기준으로 보면 무려 17.8이 이것은 서울 평균 소득자들이 한 푼의 돈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으면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냐 하면 17년 8이 즉 18년 가까이 모아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257개 주요 도시 중에 무려 33위 상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홍콩과 또 중국 대도시, 일본 동경, 태국 방콕도 서울보다 높긴 합니다. 심지어 베트남 호치민도 15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 세계 257개 주요 도시 중에 서울 PIR은 33이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서울과 지방 양극화, 전국 평균,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은 5.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17년, 18년 가까이 돈을 모아야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평균 집값을 기준으로 하면 약 5.6년, 즉 6년도 채 못 되지 않아서 집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5.6과 17.8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팩터 가운데 두 번째인데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터는요. 빈집입니다. 빈집. 이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빈집을 한번 현황을 볼까요? 국내 빈집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빈집률이 계속 국내의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골 빈집 말할 것도 없고 도시 서울에도 빈집이 있습니다. 이 빈집 통계에는 분양은 되었지만 아직 건설은 완료되었지만 입주하지 않은 빈집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조금만 경기도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권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빈집들 많습니다. 이때의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빈집들이 많다는 겁니다. 빌라, 다세대 많이 비어 있고 어떤 지역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은 이런 빈집, 입주자를 찾지 못한 빈집들이 엄청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본을 간혹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빈집 현황이요. 일본의 빈집은 15%입니다. 무려 우리나라는 지금 5.59%인데 우리나라보다 3배 많죠. 근데 이 일본은 2033년에 무려 30%, 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3가구 중에 1가구 가까이가 빈집이 될 것이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집값 상승 또는 하락 논쟁에 상당히 이렇게 눈여겨보아야 할 팩터라는 거죠. 또 앞서 이제 서울과 지역의 양극화 이런 등등과 연관되어서도 상당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값 가격 논쟁의 진실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게 마치 샤넬 가방 아시죠? 명품 샤넬 가방 가격 논쟁의 진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 샤넬 가격이 3번에 걸쳐서 무려 50% 가까이 올랐다고요. 이 샤넬 명품 가격이 명품 가방 명품 가격이 50%까지 올랐는데 이 50%가 올 한 해 오른 이 샤넬 가격을 두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 어떤 사람은 비싸지 않다, 오히려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샤넬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구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샤넬은 부유층 혼수 결혼할 때 혼수 품목의 1호입니다. 1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은 무슨 계절? 결혼의 계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도 괜찮다는 가격이 샤넬이 올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살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누가 삽니까? 부자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 논쟁은 샤넬 가방 가격 논쟁의 진실과 조금 부합이 연관되어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다 또는 폭락이다 상승하다 이 근거와 기준이 제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지역별 가격 차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샤넬 가방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질문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샤넬 가방이 비싸다, 싸다 이것하고 가방이 비싸다, 싸다 이것은 구별해야 될 이야기죠, 그죠? 즉 샤넬 가방 가격을 일반적인 가격, 가방 모두의 가격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아파트도 쭉 살펴보았지만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값에 대한 올바른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강남 집값은 오를까요? 또 대전 지역 대전의 집값은 오를까요? 심지어 지방 통영 거제 집값은 오를까요? 또 천안 집값은 오를까요? 세종 집값은 오를까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강북 또 목동 등등의 지역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을 꼭 꼬집어서 이 가격이 오를까요?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잘못된 질문은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통으로 묶어서 집값이 오를까요?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지역별로. 자, 집값이 오를 것에 대해서 오르겠네라고 어떤 특정 지역의 집을 샀는데 그 특정 지역은 오히려 오르지 않고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런 지금 위험에 빠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질문을 바꾸자. 집값 아파트 가격 논쟁의 진실 이것은 질문을 바꿔 근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오르내림 그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이제 서울 지역별 집값 전망을 최근에 제가 최상욱 씨라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머니투데이 인터뷰한 것이 아주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참고로 저는 최상욱 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 최상욱 씨는 서울의 지역별 집값을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노후 아파트 이걸 1그룹으로 보세요. 재건축이 진행 중인 노후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서울 서초동, 반포주공 1단지 등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1그룹이라는 거죠. 재건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아파트. 이 그룹은 준공 30년이 넘었거나 수년 내에 준공된 지 30년 왔다 갔다 내외 30년 언저리에 있는 이 아파트 가운데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이것들이 주로 어디냐면 서울 목동의 1단지에서 14단지 전체와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주로 1986년도에서 1995년 사이에 지어진 1기 신도시들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3그룹은요. 2000년대 초중반 재건축과 재개발이 완료된 아파트, 반포 레미안이나 또 반포 자이 이런 것들이 바로 3그룹 2000년대 초중반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완료된 아파트들이고 마지막 4그룹으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올해까지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된 주택과 신규 분양 아파트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최상우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구별하면서 이 가운데서 2그룹을 주목하자. 이 그룹은 어떻습니까? 준공 30년 언저리에서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목동인데요. 이 목동을 주목하자라는 것은 이 최상욱 씨는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어놨네요. 목동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이 매우 드물고 교육,
특구로 입지 측면에서 대단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동은 영등포와 여의도 마곡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지인데도 재건축, 재개발에 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지역으로 희소 가치가 높다. 즉 가격 재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동을 추천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상욱 씨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라고요? 이제는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폭락할까요? 상승할 이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집값은 어떨까요? 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나누어 본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면요. 한국 집값 정리해 보면 한국 집값 수준의 기준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싸다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아직도 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비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각각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의 이렇게 상승의 근거, 하락의 근거를 잘 살펴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가려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즉 싸다고 해서 다 모두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싸다고 해도 내가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 개별화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구입을 한다 할 때도 내 돈으로 사느냐, 대출을 받아서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점점 한도도 줄어들고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돈으로 살 것인지 대출을 받아서 사야 하는지도 대단히 집을 구입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겠죠. 또 집을 사는 목적이 투자이냐, 내가 살기 위한 거주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이 투자가 꼭 집값 상승을 노려서 대파는 이것만 투자가 아니라 임대소득 이런 것도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더더욱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현금 여유, 현금성 자산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자, 거주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빚을 좀 내더라도 대출을 얻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대출 상환 계획 또 내 소득에 맞는 아까 DTI, 신DTI 등등을 다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상환 능력에 대해서 좀 따져 보셔야겠죠. 그리고 거주 목적이라면 사실 오르고 내리는 것에 크게 영향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집이니까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내가 그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 동원 능력, 그리고 또 부채를 얻는다면 부채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현금 흐름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전체적인 집값의 흐름에 보면 빈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집값의 지역별 편중이 심화되기 때문에 정말 투자 목적에 여윳돈이 특히 없는 사람들이 투자 목적에 아파트, 집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또 거주하시려는 사람도 어떤 필요보다는 정말 어떤 편리와 욕망에 이끌리지 마시고 당장 이 집이 정말 필요한지를 주목하셔서 편리하냐, 당장 욕망에 덜커덕 그 또 돈 비싼 집을 많은 빚을 얻어서 사기보다는 정말 필요하냐. 우리가 큰 틀에서는 소유 비용도 있습니다. 소유 비용도 있고 소유 비용은 크면 클수록 비용도 많아지겠죠. 그것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돈 파는 가게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돈 읽어주는 여자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 생중계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돈 파는 가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돈 읽어주는 여자는 좋은 책을 함께 나누면서 덤으로 돈 되는 정보까지 공유하는 좋은 방송입니다. 자, 신선한 정보가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